그렇다면 암호화폐가 왜 사람들은 사고 또 그거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가상자산을 디지털 토지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고요. 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김태봉 교수입니다. 화폐와 가상자산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상자산은 지난 몇 년간 굉장히 핫하고 또 관심을 갖는 주제이기도 해서 우리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가상자산을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그림인데요. 다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가상자산의 가장 선두주자인 비트코인입니다. 과연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화폐인가? 왜 사람들은 이러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가? 그래서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상자산 또는 암호화폐 또는 비트코인 이것을 이해하기 이전에 앞서서 화폐란 무엇인지 그런 기본적인 개념부터 한번 잠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폐라는 것은 지급하는 데 있어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쓰이는 자산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대개는 국가가 법정 화폐, 즉 법적으로 이 화폐를 쓰도록 해라라는 것을 이제 공표를 해서 쓰이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화폐로 성립을 하려면 세 가지 기능을 충족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기능 중에 이 첫 번째는요, 교환 매개로서의 화폐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교환 매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품을 구입을 하는데 화폐를 지급을 하죠. 그래서 이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쓰이게 되는 이 매개가 바로 화폐가 되겠습니다. 예전 역사로 돌아가 보면 화폐가 있기 전에는 이 물물 교환이라는 것을 통해서 했었습니다. 생선을 가지고 또 도축을 하는 그런 가축업자한테 가서 일정 생선을 주고 일정 고기를 받아오는 그런 물물 교환식의 어떤 거래가 성립을 했었겠죠. 근데 이제 화폐가 도입이 됨으로써 그런 비효율적이고 불편한 거래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환시키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불필요하게 그 무거운 상품들을 들고 거래를 하는 대신에 보다 가벼운 동전 또는 지폐를 지급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었죠. 따라서 이 화폐는 그러한 비효율적인 거래를 보다 효율화시키는 교환 매개로서의 기능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물 교환 시대에는 그런 불편한 거래로 인해서 사실상 원거리에 있는 상품을 내가 원한다고 했을 때 거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렇게 되었을 때는 대부분 집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다 만드는 가내 수공업에 의존해서 경제 활동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가내 수공업은 아무래도 효율적이지가 못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상품을 만들 수는 없었겠죠. 근데 이 화폐가 도입이 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거래가 성립이 된 후에는 한 사람이 한 상품을 생산하는 그런 생산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전문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산업의 분업화가 이루어지고 전문적인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화폐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역할을 담당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새 보는 그런 가상 자산의 일종인 암호화폐, 이 비트코인을 보면 이 교환 매개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느냐라고 한번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들고 다니는 동전이나 지폐보다 훨씬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즉 스마트폰 또는 디지털 기기만 있으면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암호화폐를 통해서 물건을 살 수는 있겠죠. 실제 지금 현실에서는 그러한 나라가 존재를 하기도 합니다. 엘살바도르라는 나라는 비트코인 자체를 이제 법정화폐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우리가 소위 잘 아는 별다방에 가서 커피를 주문하고 결제를 하는 그러한 영상까지 이제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런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인해서 이 암호화폐는 교환 매개로서의 기능은 보다 수월하게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데서 충족하고도 남는 그러한 자산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화폐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저장 가치로서의 화폐입니다. 즉 우리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부를 축적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죠. 특히 이 화폐를 다른 자산과 비교해 놓고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보면 화폐가 희소해지는 경우에 우리는 화폐를 보유하려고 하고요. 또 그렇게 화폐를 부의 축적 수단으로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암호화폐도 또는 가상자산도 그런 저장 가치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암호화폐는 주로 이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에서 사게 되고요. 또 그 거래소를 신뢰하고 있다면 거기에 저장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암호화폐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면 언제든지 팔 수 있다고 하면 저장 가치로서의 기능을 가지고는 있죠. 따라서 기능적인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역시 이 두 번째 저장 가치로서의 기능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기능으로는 회계 단위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 회계 단위로서의 기능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이번 달에 얼마를 벌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기준점이 있죠. 그리고 그 돈이 어느 정도 우리가 상품을 살 수 있는지의 대략적인 금액 수준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음 달 월급 또는 보너스가 들어왔을 때 상대적으로 이번 달에 비해서 얼만큼 벌었는지, 얼만큼 내가 더 구매를 할 수 있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이제 객관적인 어떤 기준을 마련해주고 있는 것이 또 화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화폐는 이제 회계 단위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또 중요한 것은 앞선 일부에서 제가 강의를 했던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 회계 단위로서 기능을 제대로 충족을 하려면 가치가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폐 가치가 안정적이고 또 안정적이어야지 상품에 대한 가격을 안정적으로 매길 수가 있겠죠. 만약에 화폐 가치가 불안정하면 특히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같은 그런 사례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화폐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상품의 가격이 오늘과 내일이 달라집니다. 오늘 빵의 가격이 1,000원이었는데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내일 빵의 가격이 갑자기 2,000원이 됩니다. 그런 경제 상황에서는 민간 주체들은 상품을 사기를 굉장히 꺼려 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상품을 사지 않으면 또 경제 활동이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따라서 이 지나친 하이퍼 인플레이션 또 경기 위축을 야기하는 이런 불안정한 화폐의 가치는 회계 단위로서의 기능을 충족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화폐의 가치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유지해야지만 우리가 회계 단위로서의 기능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법정화폐라고 하는 것은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적정한 물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정한 속도로 화폐를 공급을 해서 그 가치를 유지합니다. 근데 암호화폐 또 가상자산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 암호화폐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화폐량이 늘어나지요. 그리고 그 속도는 굉장히 현저하게 느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회계 단위로서 안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 화폐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런 화폐 공급의 속도와 또 별개로 암호화폐 또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상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그 투기적 행태로 인해서 이 암호화폐의 가격은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비트코인은 1,000만 원이었는데 내일 8천만 원이 됐다가 다시 또 모레는 2천만 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비트코인의 가치를 가지고 실제 상품 거래 시장에서 화폐로서 쓰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되겠죠. 그래서 경제학자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 암호화폐는 사실 화폐로서의 기능을 충족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암호화폐가 왜 사람들은 사고 또 그거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저도 전통적인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아직까지도 이 전통적인 경제학을 공부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암호화폐는 가짜 돈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처음 암호화폐를 바라봤었고요. 화폐로서 기능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이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느냐라고 물어보면 또 아니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어떤 기술적인 특징을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 추후에 발달된 또 다른 암호화폐들의 기능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를 좀 더 판단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다수의 참여자들이 다 같이 인증하는 방식으로 어떤 특정한 고유의 값을 누구의 소유로 인정한다라는 일종의 협동조합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이 다수의 참여자라고 하는 이 블록체인 풀에 들어온 참여자들은 상시적으로 접속을 해서 장부를 서로 공유를 하고 있어야지만 이 블록체인이 유지가 된다는 것인데 단순한 블록체인 기술로는 이게 유지가 되지가 않았었던 거고요. 비트코인의 혁신은 이러한 전자상에서의 장부를 상시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이제 도입을 하게 돼서 혁신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참여자가 전자상에서의 접속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일종의 보상을 주게 된 것이죠. 그 보상을 우리는 거꾸로 얘기하면 채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채굴 방식을 통해서 내가 비트코인을 얼마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블록체인의 이 전자상에서의 장부를 내가 접속해서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이 접속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으로 해서 내가 보상으로 받은 것이 바로 이 채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부터 이 비트코인이 종전의 블록체인 기술과 다른 혁신을 가져오게 됐고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점인 것은 또 비트코인만 있었다고 하면 저도 사실은 가짜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부상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각각의 고유한 시리얼 번호 같은 그런 고유값들이 이 블록체인의 이제 노드에 설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 각각의 고유값들이 누구의 소유주로 되어 있느냐라고 이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정보는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화폐로 쓰고 또는 자산으로서 가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만 존재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가짜 돈에 불과하겠죠. 근데 최근에 나온 어떤 다른 암호화폐들을 보면 새로운 이제 기술들이 도입이 됩니다. 이러한 고유한 값을 가진 각각의 노드 안에는 빈 공간을 만들어서 컨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혁신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처음 발상해서 시작했던 사람은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사람이었고요. 그 비탈릭 부테린은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을 개발해서, 즉 비트코인처럼 시리얼 번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각각의 그 노드에 빈 공간을 만들어서 다양한 컨텐츠를 올릴 수 있도록 만든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경제학자로서는 근원적 가치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빈 공간에는 어떠한 것이 올라오냐면, 지금 시도되고 있는 것들은 디지털 그림, 사진, 그런 것을 이제 업로드 시키는 것인데, 이걸 이제 민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드에다가 어떤 디지털 그림을 민팅을 하면 그 디지털 그림은 블록체인이 인정하고 있는 고유한 그림이 됩니다. 이것이 디지털 세계에서 중요한 이 가치를 가지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디지털 파일들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복제가 가능하고요, 널리 또 퍼뜨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에 올라와 있는 디지털 그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유의 값을 가지고 있죠. 그런 고유의 값이 부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본으로서의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 듣고 있는 NFT 시장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고요.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들을 고유값을 부여해서 이것이 원본이다 또는 인증 시스템과 같은 것에도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봤을 때 지금 현재 발달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이제 암호화폐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겠습니다. 왜냐하면 화폐로서 기능은 하기 어렵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가상자산이라는 말로 쓰이는데, 이 가상자산의 시장이 완전히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이후에 지금 발달되고 있는 다양한 그런 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술들은 우리가 단순히 근원적 가치가 없는 가짜 돈이라고 치부하기 이전에 또 새로운 시장을 열 수도 있는 새로운 혁신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경제학자 입장에서 좀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디지털 토지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토지 하면 이해가 되시겠죠? 빈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대한민국 국토의 모든 토지를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시내 명동 또는 뭐 강남 어디엔가 있겠죠. 그 땅 위에는 주택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상업시설, 높은 빌딩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토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의 이제 산으로 가보면 개발되지 않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또는 개발할 수 없는 그러한 토지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술은 저는 디지털 토지라고 보는데요. 그런 빈 땅에 어떠한 건물이 들었을지는 아직은 시장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그런 토지에 다양한 건물들이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지금 시장이 굉장히 많이 혼탁하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토지는 또 시베리아 땅처럼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추운 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블록체인 기술 또 가상자산을 디지털 토지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러한 관점이 이 강연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 가상자산 시장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